안녕하세요. 김연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계선 인격 장애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경계선 인격 장애라면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가혹한 비난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따뜻하게, 좀 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수용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옆에 있는 가족들도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왜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인간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늘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하며 살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몰라서 그렇지 모든 스트레스와 사건 속에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가져야만 돼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아주 유아기 때 자신을 양육해준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래도 너는 예쁜 내 아이야. 너는 소중한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줌으로써 그 속에 이 켜켜이 먼지가 쌓여서 돌이 되듯이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 쌓아나가면 그것은 나라는 상태가 이렇게 점점 뭉쳐져서 무거운 추를 형성하듯이 나 자신에 대한 존재라는 중요한 추가 아주 단단하고 무겁게 형성되는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용과 공감이. 그런데 이 경계선 인격 장애들은 어떤 이유인지 이런 본드를 너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아마 내가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생각해 줄 거야 라는 확신, 그런 확신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경계선 인격 장애가 갖고 있는 자기소개, 자기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원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야. 나는 받아들이지 못할 존재야. 나는 좋지 않아. 나는 너무 약하고 취약하고 세상은 강하고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활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버스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 뭐 조금 좋은 버스고 조금 나쁜 버스고 간에 이 버스는 안전해.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본적인 확신이 있어야지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조금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뭐 기본적인 관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경계선 인격 장애는 마음속에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존재야 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 신념은 아주 어릴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만났던 이 경계선 환자들을 보면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들어요. 야, 너 왜 성격이 그렇게 생겼어? 너네 언니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성격이 진짜 유별나. 야, 너는 왜 그렇게 생겨먹었니? 동생 봐라. 얼마나 순하고 착해.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휴, 너만 안 낳더라면 내가 결혼을 안 했을 텐데. 그랬더라면 저 남편 꼴을 안 보고 살았을 텐데. 너 때문에 결혼했잖아.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다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요. 부모의 태도, 부모가 너무나 삶을 버거워한다든지, 너무나 밥을 해주면서 너무 힘들어한다든지, 또는 뭘 해주면서 너무너무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때도 부모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야, 나는 정말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구나. 응? 나는 정말 엄마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선 인격 장애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언어적 폭력이나 또는 신체적 폭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학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발달을 하면서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밖에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내 눈앞에서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울어요. 엄마가 없어졌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울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알게 되냐면은 엄마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엄마는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대상 항상성이라고 해요. 보통 한 3세 정도가 되면 대상 항상성이 이제 온전하게 생겨나요. 우리 엄마가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엄마는 있어. 이제 그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라는 존재가 내 안에 내면화돼 있어야 돼요. 엄마의 느낌, 엄마의 말, 엄마의 어떤 이 정신적인 어떤 상태가 내 안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면은 엄마는 사라져도 엄마의 어떤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엄마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제 떠나가거나 멀리 이렇게 유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면 보통 그 아들의 사진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서 내가 아들이 보고 싶으면 핸드폰 열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아내가 뭐 어디 가서 있다 그러면 아내가 뭐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갖고 늘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기념하면서 위로를 받거나 이런 게 이제 그 대상 항상성의 개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따뜻한 엄마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속에 그 엄마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조금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엄마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계선 인격 장애에는 그런 대상 항상성이 약해요. 심지어는 그 이전의 상태에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죠.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가 애착을 설명하는데 이 애착은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와 내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안정적인 대상 경험이 된 것이고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엄마와 나는 항상 안정적인 관계를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안정적인 애착을 다시 기대하고 믿고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초기에 인생 초기에 그 자신의 보호자 양육자와의 관계의 그 경험, 관계의 질 이것이 평생 동안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그 성격 장애, 이 성격 장애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안정 애착에 이르지 못하고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혼란 애착. 혼란 애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엄마가 거부적인지 아니면 애정적인지 나에게 안정을 주는지 나를 불안정하게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변덕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공격하는지 나를 막 이렇게 뭐 학대하는 사람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이제 애착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경계선 인격 장애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경계선 인격 장애가 되기까지 이 사람이 겪었을 심리적인 이 불안정,
심리적인 여러 가지 거부의 경험, 그리고 학대의 경험, 유기의 경험, 이 수많은 경험들이 합쳐져서 이제 이런 인격 장애의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보면 또 그 인격 장애를, 이 경계선 인격 장애를 가진 부모 중에 누군가도 경계선이거나 더 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토양으로서 길러졌고, 그렇게 많은 어떤 요인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예민해서 또 감각적으로 뛰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되게 모험적이고 이렇게 도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예술가라면 이런 측면들이 굉장한 창작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모험을 부추겨서 모험을 하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에게 어떤 성공이 오든지 어떤 것을 이루었든지 간에 이들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안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발로 차내고 계속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 제가 이제 권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툭 떨어지거나 막 뭔가 이렇게 분노가 하늘 끝을 찌를 때 이것들이 오고 가면요, 사람이요 탈진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저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에서 화가 나면 괜찮은데, 분노가 막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끝을 달려갔다가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첫 번째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이제 그 내담자들에게 이런 약을 복용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날 이제 본인도 알아요. 별 자극이 아닌데 화가 나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될 만큼 화가 나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그 통제가 안 될 만큼 화가 팍 치솟는 게 상당히 완화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해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내가 심한 경계선 인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약을 먹을 것을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을 복용하는 게 첫째 이제 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심리치료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서 조절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조그만 거절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득이하게 약속을 못 지키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의 사고는 극단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왜 늦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왜 늦어?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경계선은 왜 늦어에서 시작하면 그게 막 그 부정적인 사고의 최악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왜 늦어? 이렇게 해서 사정이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날 정말 우습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집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사고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늦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무시해. 그리고 분명히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를 버릴 거야. 막 이런 사고들로 눈덩이가 이 비탈을 굴러가듯이 팍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단의 끝에 가면 30분 늦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모든 사건이 다 이제 끝났어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제 딱 나타나면은 다다다다다다다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퍼붓냐면은 상대방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퍼부어요.
그래서 뭘 안 해야 되냐면 이 극단적인 이런 파국적인 사고로 굴러가는 거를 멈춰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치료를 할 때도 물론 많은 치료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을 때 극단적인 사고로 흘러가고 그 극단적인 사고에서 더 나의 분노를 부추기는 이런 어떤 패턴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자, 요만큼 잘못할 수도 있고 요만큼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요만큼 잘못할 수도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잘못했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를 버리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나를 떠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극단화한단 말이야. 이렇게 완전히 극으로. 이걸 이제 파국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파국적 사고 속으로 휙 빠져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끝까지 솟아올라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나를 무시하거나 버린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됐는데 무슨 일이 있지?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는 나를 버릴 거야. 나를 무시한 거야. 이렇게 하지만 빨리 아니야. 그게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뭐 사정이 있든지 그러겠지. 어떻게 고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셀프 토크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저거는 정말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네? 어떡하지? 왜 저렇게 하지? 저게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저 사람 생각이 왜 저러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완전히 나를 무시했어. 그러면 그건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스탑! 그건 아니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정서 조절 능력을 키워야 돼요. 셀프 토크를 하든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정서가 극단적으로 폭발하는 어떤 지점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떠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 조절이 안 되면 뭐든지 해서 그 정서 조절 능력을 습득해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담도 받는 게 좋아요. 이 정서 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좋고요. 약도 먹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런 상담이나 약이나 혹은 무슨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내 이런 감정의 폭발적인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약도 먹고 이 정서적 조절을 조금이라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것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안 떠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애인, 나의 엄마, 나의 동생, 뭐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도 내 이 정서적 폭발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늘어나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네? 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이 성격 장애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함이 되게 필요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래 지속될수록 안정화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조금씩 쌓여가면 그래도 더 괜찮은 상태가 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저도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 경계선 성격 장애가 이 상담자와 오랜 시간 가는 것이 좀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이런 폭발이 좀 멈춰지면 사람들이 하나 둘 옆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견딜만해지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삶이 살아갈 만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에 경계선 성격이라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런 두 가지 측면, 정서적인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지 않고 내 옆에서 머물게 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런 관계들을 조금씩 넓혀간다면 여러분의 이 성격은 조금씩 극복될 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의 주위에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조금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요. 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너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힘들어서 너를 피할 때도 있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정말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만일에 내 딸이 경계선이다 그러면은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계속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그래서 지쳐서 너무 해달라고 하는 건 해주지만 자발적인 사랑을 잘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되게 지치고 힘들지만 당신의 딸이나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애들이 뭐를 달라고 조르기 전에 당신이 자발적으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에게 이것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 뭐 해줘 뭐 해줘 그래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면서 엄마가 네가 이거 좋아해서 만들었어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준다 뭐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런 게 속에서 쌓이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심리적인 추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뺏어가는 거는요. 이 아이의 이 마음의 추를 무겁게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자꾸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증상이 경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견뎌야만 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가족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표현들을 좀 해라. 당신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것만이 당신도 살고 이 아이도 사는 방법이다. 뭐 그런 공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2시간에 걸쳐서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떠신가요?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또 경계선 성격을 가진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이 성격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시고 점점점 좋아지는 그래서 점점점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